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상한 천사이자 젠틀맨이었던 남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뒤통수 시게 맞고 다시 솔로로 돌아온 30대 여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귀신이나 쥐, 바퀴벌레를 무서워할 때마다 저희 엄마는 지혜야, 저런 게 뭐가 무섭다냐? 제일로 무서운 건 사람이야, 사람. 항시 사람을 조심해야 해. 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더군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2번이나 당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네요. 전 부모님과 일찍이 연이 끊어지고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한 무명 트로트 가수예요. 제 또래의 30대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부모님 품 안에서 아기 마냥 따뜻하게 자라던데 전 정글에서 나 홀로 살아남아야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의 고달팠던 인생사가 노래 부르며 감정 잡을 때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인생극장에 나올 수 있을 만큼 별별 사연 가득한 제 인생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희 엄마는 포장마차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어렸을 적 첫 기억도 포장마차 한켠에 앉아 숙제를 하던 거였죠. 졸리긴 엄청 졸리는데 엄마 장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 기다리느라 포장마차 구석에 많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포장마차 의자에 앉으면 발다 안 닿을 만큼 작은 아이였는데 집에 혼자 가면 너무 무서워서 늘 껌딱지처럼 엄마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포장마차는 술장사다 보니 별 진상 손님들도 많이 목격했죠. 아저씨 술주정뱅이들이 엄마한테 반말 찍찍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야, 술 빨리 안 갖고 와? 너 지금 내가 외상 몇천 원 줬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깟 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깡 따고 있던 전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나쁜 아저씨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저씨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명령이에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어야죠. 돈 먼저 내놔요. 여기 선불이라고요. 왼 구석에서 초등학생 꼬맹이가 불쑥 튀어나와 따지고 드니 딸기코 술주정뱅이 아저씨도 머쓱했나봐요. 아이 뭐야. 웬 꼬맹이야. 에이씨 재수없어. 다신 여기 오나 봐라. 자, 돈 여기 있어. 먹고 떨어지라고. 엄마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저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지혜야, 술 취한 사람들은 뭔 짓을 할지 몰라. 그냥 내비두는 게 상책이야. 다음부턴 모른 척하고 조용히 있으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제일 못살게 굴던 사람이 글쎄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아빠였죠. 거의 밖으로만 돌던 아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포장마차로 찾아와 그날 번 돈을 몽땅 가져갔어요. 엄마가 돈을 쥐고 안 줄 때면 깽판 부리고 다 때려 부수고 뺏어가 버렸죠. 그럴 때면 엄마와 전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한 마리 흑곰 같았던 아빠한텐 딸인 제가 따져봤자 씨알도 안 먹혔어요. 완전히 폭군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아빠는 포장마차에 돈 뺏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날 멘트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가 하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왜냐면 그날이 아빠를 본 마지막 기억이거든요. 자, 이거 받아봐. 이혼 서류야. 제 엄마, 여기에 도장 찍어줘. 뭐? 이혼? 오랜만에 찾아와서 애 앞에서 한단 말이 이혼해달란 거야? 누구 좋으라고? 조강지처한테 돌아가야겠어.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조강지처라고?
내가 조강지초가 아니고 다른 년이 있단 말이야? 나랑 지혜는 당신한테 뭔데? 자원만 나 쿵짝쿵짝해서 애 낳은 여자가 조강지처지 뭐야. 나한텐 고등학생 아들놈 낳아준 조강지처가 있었다고. 비록 혼인신고는 당신이랑 했지만 말이야. 아이고, 투야. 내가 인간이 아닌 짐승하고 혼인신고를 했구나. 내가 지혜랑 살려고 아둥바둥 벌어놓은 돈 다 뺏어가더니 그 집 살림하는데 다 털어넣었냐? 이 우라질 놈아. 나쁜 놈아. 억울해. 내 젊은 날 새빠지게 고생한 내 인생 누가 보상해주나 그래. 이혼 서류 도장 찍어줄 테니 먹고 떨어져라. 다신 우리 지혜 볼 생각 말고. 아빠는 이혼을 약속받고 구석에 있던 제게 와서는 한 번 꽉 안아주고 요요히 떠났어요. 본인은 홀가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녀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준 잔인한 아빠. 난 저런 남자랑 결혼하지 말아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라고 다짐 또 다짐했죠.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남편도 떠나갔고 완전히 홀로 외동딸인 저를 키워야 했던 엄마는 투잡 쓰리잡을 뛰며 고군분투했어요. 잠을 하루에 3-4시간씩 자가며 힘들게 일하던 엄마는 급기야 쓰러지고 말았죠. 단순히 과로인 줄만 알았던 엄마한테 유방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졌어요. 이미 암덩이가 몸 이곳저곳에 퍼져버렸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엄마는 치료조차 손을 놓아버리더군요. 엄마, 치료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아니야, 지혜야. 엄마가 괜히 치료한다고 돈만 다 쓰고 죽으면 우리 딸은 어떻게 사니? 난 틀렸어. 오래 못 살 테니 조금이라도 아껴서 우리 딸 앞으로 쓸 돈 마련해야지. 엄마, 지금 돈이 문제야? 지금까지 엄마가 벌어놓은 돈 다 항암 치료하는데 써. 이 세상에 엄마가 없으면 다 무슨 소용이야. 나 혼자 무서워. 나 겁 많은 거 알잖아. 혼자 어떻게 살아. 지혜야, 이모한테 잘 부탁해 놨어. 이모가 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진 봐주실 거야. 자, 여기. 엄마가 얼마 전에 사놓은 땅 등기부 등본이야. 그냥 나대지인데 싸게 나왔길래 재산 다 털어서 사놨어. 나중에 네가 성인이 되어 돈 좀 모으거든.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아도 좋고 건물을 짓고 월세 받아도 좋아. 지금은 형편없는 땅이긴 해도 돈이 돈을 버는 거니 언젠가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엄마는 유선으로 조그만 땅을 하나 물려주시고는 2달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중학생 때라 부동산에 대해선 전혀 몰랐으니 일단 등본만 간직하고 있었죠. 전 바로 이모네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모와 이모부는 조그마한 시골 캬바레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쌍둥이 언니 오빠들이 있었는데 캬바레 오픈 전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청소하는 게 이모네 집안의 국룰이더군요. 얹어 사는 입장이 된 저 역시 캬바레에 가서 열심히 청소하곤 했죠. 지혜야, 스테이지 가서 노래 한 곡 해봐라. 여기 반주 틀어줄 테니. 이모가 재미로 노래 한 곡을 시키시더군요. 전 라디오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를 열창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이모 식구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폭풍 칭찬해주더군요. 야, 우리 조카가 노래를 진짜 잘하는구나. 완전히 가수 뺨치겠는걸? 나중에 진짜 트로트 가수 해도 되겠다, 야. 그 칭찬을 듣고는 괜히 우쭐해지더군요. 나도 남들보다 잘하는 게 있긴 하구나. 나중에 진짜 트로트 가수가 되어볼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이후 제 가슴속엔 트로트 가수가 되고픈 열망이 조심스레 자리 잡았어요. TV로 가요 무대나 트로트 프로그램도 열심히 시청하고
따라 불러보기도 많이 했죠. 그러다 전국 노래자랑 예선이 우리 고장에서 열린다기에 나가서 본선 무대에 서보기도 했답니다. 진짜 TV에 제 얼굴이 나온 거죠. 지혜야, 우리 집안에 대스타가 나왔구나. 전국 노래자랑에서 연예인들도 직접 봤니? 이모가 캬바레 운영하지만 맨 무명 가수나 짝퉁 가수들만 봤지. 연예인들은 단가가 비싸서 한 번도 섭외하지 못했거든. 캬, 부럽다 부러워. 지혜야, 아무래도 넌 진짜 트로트 가수 쪽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우리 캬바레 무대에 서기 시작해서 기획사도 알아보고 하자. 너 정도 실력이면 쉽게 성공할 거야. 이렇게 이모가 하도 바람을 넣는 통에 전 본격적인 가수가 되면 바로 성공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군요. 우선 음반 내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군요. 일단은 기획사에 의해 캐스팅이 될 때까지 캬바레와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경험을 쌓아보기로 했어요. 20살이 되자 전 무명 가수가 된 거죠. 그 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무명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이죠. 어떤 유명한 미술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죠.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당신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그만큼 제 이름 석자를 알리는 일이 절실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고 무명 가수로서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어요. 게다가 제 외모는 그닥 예쁘지도 않았던 터라 무대 위에서 남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어김없이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어이, 뚱뚱한 여자. 얼굴엔 곰보투성이 주제. 웬 화장을 떡칠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예쁜 여자 데려와. 웬 무명 가수만 계속 나와. 집에는 어딨어? 유명연예인 안 나와? 얼굴도 모르는 가수를 데려와서 고막 필요하게 만들어. 연예인 나오라 그래. 말로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양반이었죠. 바나나 껍질 던지고 방울토마토에 사과 조각까지 과일로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무대 위에선 늘 밝게 웃었지만 내려와서는 서럽게 울기도 많이 울었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웨이터로 일하던 삼식이가 다가와서 위로를 많이 해줬네요. 고아원 출신이었던 그 친구와는 동갑이었기에 진짜 친남매처럼 지냈더랬죠. 지혜야, 술에 꼬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노래만 부르다 내려와. 나중에 내가 엔터테인먼트 사장 되면 널 꼭 캐스팅할 테니 나중에 같이 일해보자고. 그래, 위로해줘서 고맙다 삼시가. 나도 나중에 유명 가수가 될 테니 꼭 지켜봐줘. 동갑내기 친구의 응원을 받으며 꿋꿋이 꿈을 향해 나아갔죠. 꿈 이전에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기에 돈도 벌어야 했으니 더욱 열심히 일했죠. 그날도 힘겹게 노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누군가 절 불러 세우더군요. 저기 가수님,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전 갑작스런 제안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렇게 칭찬해주는 사람도 잘 없는데 제게 차를 대접해주겠다니 호의가 고마웠죠. 아, 안녕하세요. 여기 손님이신가 봐요. 제 노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근처에서 조그만 회사 운영하는 CEO입니다. 이름은 박민이에요. 노래하는 모습이나 음색이 아름다우셔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호감 가는 외모에 말쑥한 정장을 빼입은 그 남자의 관심이 싫지 않더군요. 내심 마음속으로는 참 반가웠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이었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를 사귀어 본 경험이 전무했거든요. 일을 마치면 미치도록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날 박민이란 남자와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 헤어진 후 전화로도 밤새 통화했네요. 그 남자는 마치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마냥 저에 대해 잘 파악하고 모든 걸 다 맞춰주더군요. 그의 여자친구가 되어 고급스러운 곳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대접받으니 진짜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른바 시골 초년이었던 제가 한강 유람선도 타보고 호텔 레스토랑도 가보며 세련된 경험 많이 했네요. 어릴 적 수두를 알아 군보투성이인 내 얼굴도 예쁘다 해주고 통통했던 제 몸매도 미스코리아 뺨친다고 해주니 황홀했어요. 남친에게 완전히 쏙 빠져버렸죠. 몇 달을 구름 위에 동동 떠다니며 사랑에 빠진 어느 날 남친은 슬슬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지혜야, 지금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급하게 막아야 할 어음이 있어서 그런데 얼른 쓰고 줄 테니 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일주일 내로 갚을게. 뭐? 1,000만 원? 일주일 내로 갚는다고? 회사에 그 정도 금액도 여윳돈이 없는 거야? 요새 사정이 좀 빡빡하게 돌아가서 그래. 딱 일주일 후에 이자 정확히 100만 원 얹어서 갚을 테니 나만 믿고 빌려줘. 남친의 다급한 부탁에 저는 거의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빌려줬죠. 남친은 본인이 말한 대로 일주일 후 1,100만 원을 제 통장에 입금하더군요. 속으로 다행히 사기꾼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 3주 후 남친은 다시금 돈 부탁을 하더군요. 이번엔 금액이 좀 커져서 5,000만 원이었죠. 전 그 정도 돈은 없다며 거절했어요. 우리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자꾸 빌려달라는 거야?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은 없어. 나 지금 사는 원룸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3,000만 원이랑 현금 1,000만 원이 내 전 재산이야. 우리가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순 없지. 지혜야, 우리 사이에 진짜 이렇게 섭섭하게 나올 거야? 좋아.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자. 우린 하늘이 내려준 운명이야. 자기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렇게 느꼈어. 자기가 섭섭하다면 돈 얘기는 안 꺼낼게. 내가 나름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그깟 5,000만 원 빌릴 데가 없을까봐 내 강남 아파트를 담보 잡고서라도 은행에서 빌리지 뭐. 혼인신고? 지금 나랑 결혼하자는 거야? 이제 고작 3개월 사귀었는데? 자기 부모님도 한번 못 배웠잖아. 결혼은 좀 신중해야지.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줘. 이렇게 말해놓고도 제 마음은 설레이더군요. 참 순진했던 저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라고 생각했어요. 넋이나가 고민하고 있던 저의 표정을 읽었는지 삼식이가 무슨 생각하냐며 묻더군요. 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박민이란 사람 알지? 여기 클럽 자주 오던 손님 말이야. 그 사람이랑 사귄 지 3개월 됐는데 벌써 프로포즈를 하지 뭐야.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해서. 그 기생오르비 같은 남자 말이야? 남색 정장 빼입고 머리는 2대8 가르마로 빗어 넘긴? 야, 김지혜. 너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어 혹시? 저번에 빌려줬는데 이자까지 쳐서 일주일 만에 받았어. 근데 왜? 이 바보 맹추야. 그 새끼 완전 사기꾼 새끼야. 이번에 또 이 클럽에 얼쩡거리길래 내가 쫓아내려다 큰 소리 낼까봐 말았는데 이 바닥에선 유명한 놈이라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 이 근처 중소기업 CEO인데? 사람 착각한 거 아니야, 삼씨가? 그럴 리가 없어. 에이그, 순진에 빠져가지고는.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 박민? 그놈 본명이 박춘삼이고
사기 전가만 한 12범 될 거야. 술집 아가씨들만 골라서 등쳐먹고 다니던 놈인데 그놈이 너한테까지 접근했단 말이야? 너 내일 아침 밝으면 나 따라와. 그놈 사는 판자촌 같이 가보자. 내가 사기당한 아가씨들하고 그놈 집 알아내서 돈 받으러 같이 가준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중소기업 CEO? 그놈이 CEO면 난 대통령이겠다. 참네. 정신 차려 이 멍충아. 헉, 이럴 수가. 몇 달간 나에게 왕자님이었던 그 남자가 정가 12범에 천하에 못된 사기꾼이었다니.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삼식이와 함께 남친이 산다는 판자촌으로 향했죠. 다 쓰러져가는 귀갓집 밖에서 삼식이가 그놈을 크게 불렀어요. 어이, 박춘삼씨, 우편 등기가 나왔어요. 어서 나와보세요. 박춘삼씨, 급한 등기물입니다. 잠시 후 난닝구를 입고 입이 쩍 벌어지게 하품을 하며 웬 노숙자 같은 사람이 나오더이다. 아이, 뭔 등기물이야. 교도소에서라도 보냈나? 아이씨, 한참 낮잠 자고 있는데. 쌍판떼기를 확인하니 내 남자친구인 박민, 그 사람이 확실했어요. 정장에 왁스로 정갈하게 2대8 가르마를 유지하던 완벽했던 남자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백수 건달 남자가 따로 없더군요. 자기야, 자기가 박춘삼이야? 사기 전가 12범에 박춘삼이 맞냐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사실대로 다 말해봐.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이라며. 어음 막을 거 있다고 돈 빌려달라며. 박춘삼은 날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니 뭐야,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알고 찾아온 거야? 이 웨이터랑 아는 사이였어? 너 이 남자랑 붙어먹는 사이였냐? 삼식이는 나랑 친남매 같은 사이야. 지금 그게 문제야? 네 정체를 똑바로 알려달라고. 아이씨, 귀찮게 됐네. 또 어디서 내 물질을 찾나. 나랑 데이트한답시고 쓴 돈 뽑아내지도 못했는데 벌써 알아내면 어떡하자는 거야. 내 이름이며 이력을 이미 다 알고 있구만. 뭘 또 얘기하라는 거야, 귀찮게. 내가 진짜 강남 사는 CEO였다면 너 같은 못생긴 년이랑 데이트해 줬겠냐? 무명 가수에 뚱뚱하고 못생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그만 닥치시고 난 낮잠 자러 간다. 야, 순진한 나를 3달씩이나 갖고 놀아? 난 너와 결혼하는 상상까지 했다고. 아, 내 팔자야. 박춘삼 뒤에 대고 돌멩이 하나를 주어 던졌지만 그마저도 맞추지 못했네요. 그렇게 제 첫 연애는 장렬하게 막이 내렸죠. 너무 충격을 받은 전 수중에 있던 1,000만 원으로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라고 놀림받는 것도 지긋지긋하여 박피와 레이저를 통해 자국을 거의 다 지웠어요. 이 악물고 살도 빼서 5호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게 무너진 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더불어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외모도 꽤 중요한 요소였으니까요. 그렇게 돈을 쓰고 여러모로 발악을 하고 나니 그나마 봐줄 만한 외모가 되더군요. 주위 사람들도 놀랄 만큼 많이 바뀌었죠. 밤무대도 더 많이 잡혔고 페이도 좀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미친 듯이 일만 하던 어느 날 겨드랑이와 왼쪽 가슴이 욱신욱신 거리더군요.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전 덜컥 겁이 났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봤죠. 저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더군요. 결과는 유방암 초기. 저에게 유방암이란 단어는 곧 사망과 직결되었기에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주치의는 그런절 안심시켜 주더군요. 엄마는 유방암 말기에 발견했다면서요. 그것도 몇십 년 전 얘기고.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유방암 초기 정도는 생존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게 충격받으실 필요 없어요. 최선을 다해 진료를 볼 테니 환자분도 최선을 다해 치료에 적극 임해주세요. 의사는 그렇게 절 안심시켰지만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는 나에게 왜 항상 시련만 주시는 걸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 하지만 여태 겪어왔듯이 절 구제해줄 사람은 오직 저 혼자뿐이었죠. 다시금 툭툭 털고 일어나 수술 스케줄을 잡고 유방암 수술을 했더랬죠. 그나마 극초기여서 그 부분만 떼어내고 살 수 있었어요. 보호자도 없이 입원해 있는데 마음이 심란하여 자주 병원 베란다로 나갔어요. 항상 마주치는 남자 환자가 있었는데 볼 때마다 절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맨 처음엔 아는 사람인가 해서 저도 마주봤는데 완전히 초면인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그 남자와 마주치고는 불편해서 눈을 피해버렸죠. 그러던 중 이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지혜야, 몸은 좀 괜찮니? 이모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암 걸린 널 신경도 못 써주는구나. 정말 미안해. 우리 언니 유방암으로 허무하게 보내고 너까지 잃을까봐 이모는 너무 슬프다. 아니에요, 이모. 어렸을 적 없는 형편에 엄마 잃은 날 키워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모가 왜 나한테 미안해요. 그나저나 무슨 일 있어요? 네가 수술실에 들어가 있을 때 나한테 연락이 왔어. 엄마가 너에게 물려준 땅 말이야. 그쪽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몇 년 후 그 주변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재개발이 될 거래. 땅값이 많이 올랐나 보더라. 아직 구체적이진 않아서 액수가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에서는 그 땅이 법적 문제가 좀 얽혀있는 지저분한 땅이라며 자꾸 팔라고 하는데 난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아, 정말요? 잘했어요, 이모. 다행이네요. 그나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땅 최대한 갖고 있다가 천천히 팔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야죠, 뭐. 소식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모. 그 땅 팔려서 돈 좀 갖게 되면 이모한테도 좀 드릴게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고야, 얼른 돈 모아서 시집갈 생각이나 해. 괜히 이모한테 돈 줄 생각 말고. 알았지? 몸 빨리 낫고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이모와 통화를 마치고 다시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그 남자가 제 손을 탁 잡더군요. 전 깜짝 놀랐죠. 왜 이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환자분을 놀라게 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우를 범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변호사인데 보유하신 부동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반가운 마음에 손을 덥석 잡아버렸네요. 아, 제 통화를 들으셨나요? 당장 그 땅을 팔 건 아니라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 한 번쯤은 송사에 얽힐 수도 있으니 제 명함 받으시고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전문가 한 명 알고 지내면 좋잖아요. 전 얼떨결에 그의 명함을 받았어요. 젊은 나이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다던 그 남자는 시종일관 하하 웃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더군요. 항상 밤무대에서 일하며 술 취한 사람들만 상대해 오던 전 대낮에 밝은 기운을 가진 그 남자와의 대화가 신선했어요. 제 이름은 이도율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법을 잘 지키고 살라며 법률자를 이름에 붙여주신 거죠. 이래봬도
대한민국 마지막 사법고시에서 차석으로 합격했답니다. 요즘은 로스쿨로 체제가 바뀌었지만 사법고시 붙은 변호사가 진짜 백이 아니겠습니까? 로스쿨이며 사법고시며 그쪽 세계는 전혀 몰랐기에 그저 그 사람 얘기를 듣기만 했어요. 일찍이 공부하는 담을 쌓은 저였기에 변호사라던 그 남자가 참 대단해 보이더군요. 이도일 이 남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거였죠. 아주 악질인 뺑소니에 당한 거죠 뭐. 전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평판을 들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올해 들어 참 재수가 없었네요. 아차, 법 없으면 변호사인 제가 돈 벌어먹고 살지 못하겠군요. 그는 실없는 농담을 자주 했지만 참 소탈하고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변호사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권위적일 것 같다는 제 편견을 깨주더군요. 퇴원에서도 그 남자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고 편하게 몇 번 만나게 되었어요. 노노,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만나는 건 싫어요, 지혜씨. 우리 친구 말고 연인합시다. 불꽃이 팍팍 튀는 데이트하고 싶다고요. 이제 30대가 되니 저희 집에서 빨리 결혼하라고 난리인데 이제야 제대로 된 신부감을 찾은 것 같네요. 신부감이란 말에 덜컥 겁이 났어요. 저란 사람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였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전 밤무대에서 일하는 무명 트로트 가수예요. 저희 부모님은 일찍이 이혼하셨고 아빠는 그 후로 소식도 끊겼죠. 엄마는 고생만 하시다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고 저도 유방암이었고요. 다행히 수술해서 완쾌는 되었지만 여튼 변호사인 도율 씨와 투자 사업하신다는 도율 씨 집안과 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신부감 찾으신다면 전 중도 탈락일 듯요. 다른 훌륭한 여성을 찾아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그따위 스펙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집 아무리 잘 사는 부잣집이고 난 전문직이라 해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엄청 많이 만나다 보니 이젠 척 보면 딱 압니다. 지혜씨가 진짜 진국인 여자라는 거 다 안다고요. 게다가 얼굴이며 몸매며 미스코리아 뺨치게 이쁜데 이런 여자를 그냥 놓치라고요? 그깟 직업 때문에요. 결혼하고도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 트로트 가수의 꿈을 계속 밀고 나가요. 우리 집 돈 많아요. 그깟 음반 몇 장 내줄 테니 열심히 해보라고요. 나만 딱 믿고 따라와요. 우리 부모님들 좋으신 분들이라 지혜씨 반대 안 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사귀고 나면 바로 우리 부모님 맘나 뵙고 결혼 허락 받읍시다. 당장 내일 모레 결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천천히 가자는 그의 말에 믿음이 갔어요. 첫사랑이었던 사기꾼 남자에게 크게 대이고 이 남자를 의심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진중하게 다와주니 다행스럽게 여겨지더군요. 일단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도율. 이 사람이 저의 두 번째 남자친구가 된 거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는 그의 말과는 다르게 성급했던 남친은 사귀자마자 결혼 얘기를 수도 없이 꺼내더군요. 심지어 변호사 업무가 너무 바빠 주중에 몇 시간만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도 말이죠. 지혜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계속 같이 있지 못해야 해? 일하느라 바빠도 밤에 집에 들어가면 지혜가 있어줬으면 좋겠어.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당장 우리 엄마 아버지랑 약속 잡자. 그게 상견례지 뭐. 자꾸만 반복되는 재촉에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으로부터 들은 부모님 얘기는 투자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교양이 넘치고 예의 바르신 분들이다. 그 정도였죠. 최대한 정숙한 투피스를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연하게 한 채로 약속 장소를 향했어요. 예약된 레스토랑의 룸으로 들어가서 그의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꾸벅 드리고 있는데
웬 경제부 기자가 난입하더군요. 이명식 회장님,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신문사 경제부 기자인데 인터뷰 좀 잠깐 진행해도 될까요? 공식적으로는 비서분이 계속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게 됐습니다. 이번 대대적인 투자건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파급력이 엄청날 것 같아서요. 지금 며느리감만 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갑자기 인터뷰를 진행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내일 회장실 와주시게나. 내 단독 인터뷰 해드릴 테니. 그 신문사 기자는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주겠다는 말에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꾸벅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와, 시아버지 될 분이 대단한 분이긴 한가 보다 하고 감탄했어요. 그래, 내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본의 아니게 잠시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하구만. 우리나라 기업계에 큰 파급력을 미친 대대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어서 말이야. 아닙니다, 아버님. 중요한 일 먼저 처리하셔야죠. 전 괜찮습니다. 이해심이 많은 아가씨로구만 그래. 유방암 걸려 돌아가신 엄마로부터 받은 땅이 좀 있다고? 그건 현재 가치로 얼마나 하나? 대화가 갑자기 제가 유산으로 받은 땅 얘기로 흘러가서 좀 당황했네요. 아하, 두율 씨가 벌써 말씀을 드렸나요? 글쎄요. 정확히 가격은 모르겠고 주변이 개발된다고 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오라 그래. 그럼 그거 당장 팔아서 현금화해서 내 사업에 투자하게나. 내가 정확히 10배 정도 불려서 3개월 만에 돌려주겠네. 현재 나대지라고. 얼른 현금화해서 월세 나오는 건물이라도 사면 좋지. 안 그래? 예비 신부들과의 대화는 마치 복싱으로 훅훅 공격이 들어오는 듯 했어요. 모조리 돈에 관한 대화였죠.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땅에 대한 그분들의 관심은 지대하더군요. 확실히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가 물려주신 유산을 그렇게 쉽게 팔 생각은 없습니다. 부동산의 문이 아니라 그쪽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요. 남친이 옆에서 좀 말려줬으면 좋겠는데 한술 더 뜨더군요. 지혜야, 신문사 기자가 아까 하는 말 들었지? 우리 아버지가 하려는 투자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고. 그 정도로 큰 규모의 베팅이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지혜 돈 다 털어넣으면 10배, 아니 20배로 불려지는 건 시간 문제야. 3개월이 아니라 한 달이면 족할걸? 그깟 월세 한 푼 안 나오는 나대지 팔아서 현금화하자. 아버지께 다 맡겨버리자고. 아니, 됐어. 그렇게는 안 할래. 저는 다시금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옆에서 심드렁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던 남친 엄마가 갑자기 한쪽 엉덩이를 들더니 냅다 방귀를 뿡 끼는 게 아니겠어요? 교양이 넘치는 분들이라며 이게 뭐람? 전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더 교양 없는 말을 내뱉고는 사라지더이다. 희 아가씨 돈도 없어 배는데 이쯤 하고 우리 일어납시다 여보. 나 똥도 급한데 집에 나가자고. 그렇게 남친 부모님 둘은 유유히 일어나서 사라졌고 전 멘붕에 빠져서는 대충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남친과 나왔네요. 자기야, 이게 상견례야? 우리가 만약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살 건가? 이런 생산적인 대화는 하나도 없고 오직 돈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야? 코딱지만한 내 땅엔 왜 그렇게 관심들이 많으신 거야? 1조의 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며 고작 몇 억 안 하는 내 땅을 판 돈은 부모님들에겐 푼돈일 거 아니야. 제대로 된 기회니까 이번 투자 기회를 꽉 잡으라는 말씀인 거지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지혜야. 우리 부모님들께서 저렇게 나오신 건 우리 결혼을 찬성하셔서 그런 거야. 이제 우리
결혼식만 성대하게 치르고 럭셔리하게 신혼여행 다녀오고 청담동 우리 집 근처에 신혼집 장만해서 잘 살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참으로 간단하겠다. 내가 과연 이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 결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상견례를 마친 전 기분이 팍 상한 채로 집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저는 남친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친은 절대 절 놔주지 않더군요. 조금씩 멀리하는 낌새를 알아차린 남친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제게 돌진했어요. 매일 밤 저희 집으로 찾아와 선물 공세며 결혼하자며 구애를 펼쳤고 제가 일하는 밤무대며 행사장에 본인의 외제차를 끌고 와 운전사 노릇을 자처했죠. 공주 대접을 넘어선 전방위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다하더군요. 끔찍하게 위해주는 남친의 정성에 넘어가 남친 뜻대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맨날 일만 하며 친구도 별로 없던 저는 청첩장 줄 사람이 이모네 식구들과 삼식이뿐이더군요. 반강제로 스몰 웨딩으로 결정하게 됐네요. 결혼식 당일 오랜만에 꽃단장을 하고 조카 결혼식에 나타난 이모가 너무 반가웠어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와 꼭 빼닮은 이모였기에 엄마가 더더욱 보고 싶더군요. 든든한 이모 손을 잡고 신부 대기실에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남았을 때쯤 웬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제게 쪽지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쓰레기 치워줘서 고마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고 저 버진로드로 나아갈지 아닐지 결정하는 게 좋을 듯요. 그나저나 당신에겐 직업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놈이랑 그 부모들이? 네? 그놈이라뇨? 제 남편 될 사람 말인가요? 현재 변호사인데요. 그 사람 부모님은 투자업 하시고요. 변호사요? 쪽지 한번 보세요. 나한텐 의사라고 뻥쳤고 다른 여자들한텐 각기 다른 직업을 댔더라고요. 참 다양하게 말이죠. 다른 여자라니. 전 다급히 쪽지 내용을 확인했어요. 쪽지엔 1번부터 5번까지 여자들 이름과 연락처, 이 남자가 사기친 내용들이 적혀있더군요. 직업도 가지각색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펀드 매니저, 교수, 판사 등등.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첫사랑에 크게 배신당하고 겨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던 나한테 또 사기를 치는 남자라니. 그것도 신부 입장 5분 전에 알게 되다니. 옆에 있던 이모도 상황 파악을 대강 하고는 열이 받아서 제게 웨딩드레스 벗어버리자고 소리를 쳤어요. 지혜야,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인 것 같다. 결혼식 진행하기 전에 얼른 드레스 벗고 이모가 갖고 온 추리닝으로 갈아입어. 이모, 어쩐지 이 새끼랑 그 부모님들이 유산받은 내 땅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더라고. 아, 이모, 난 어째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 몰라. 지혜야,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저놈한테 가서 따귀 한 대 날리고 오란 말이야. 이모랑 당장 여길 떠나자. 이모 말대로 웨딩드레스를 거의 찢듯이 벗어 제끼고는 추리닝을 대강 입은 채 신부 입장하는 문을 뻥 발로 차고는 희죽희죽 웃고 있는 남친에게로 향했어요. 이 새끼, 나한테 사기치고는 뭐가 좋다고 희희낙낙거려? 내가 한 번 당하지 2번 당할까봐? 내가 그리 만만해 보였어?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이 미친놈아. 저는 남친, 아니 그 새끼한테 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는 가래침을 뱉고 돌아섰어요. 순간 제 손에 들린 너덜너덜한 웨딩드레스가 걸리적거려 남친한테 뒤집어 씌우고는 식장을 빠져나와 버렸죠. 그놈은 제가 사기친 게 무서운지 별미쳐 잡지도 못하더군요. 이모네 식구들과 함께 빠져나온 저는 그 길로
그 쪽지에 적힌 여자들과 통화를 했고 합동으로 그놈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창 재판 진행 중입니다. 피해 입은 그 여성들과 함께 꼭 그놈과 부모들 콩밥 먹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면 할수록 피해자는 점점 더 많이 나오더군요. 지난 10여 년간 참으로 열심히 사기 쳐먹고 다녔더라고요. 그 부모와 함께 3명이 합심해서 말이죠. 그렇게 인생의 나락에 빠져 충격으로 일도 못하고 집에 홀로 있는데 얼마 전 삼식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장에서 다 봤다면서 위로를 해주더군요. 지혜야, 뭔가 마음이 좀 괜찮아졌니? 삼식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좀 빠져나올만 하면 다시 수렁으로 굴러들어가고 평생 이러다가 내 인생 막 내릴 것 같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추천한 노래나 한번 들어봐. 이 노래 요즘 유명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 노래 부른 가수랑 음반 다 내가 제작한 거야. 나 클럽 예전에 그만두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렸어. 너한테 진작 말하려 했는데 네가 결혼한다고 정신없어 하는 것 같아서 좀 늦었네. 어머, 회사 사장님이 된 거야? 삼씨가 정말 잘 됐다. 축하해. 이 노래 엄청 떴잖아. 와, 내 친구 성공했네, 김삼식. 성공이고 뭐고 네 결혼식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내 기분도 말이 아니다. 안 되겠어. 넌 물가에 내놓은 아기 같아. 그냥 나랑 결혼해서 같이 살자. 나 돈도 많이 모아서 집도 사고 건물도 샀어. 네 실력을 내가 아니까 전문적으로 트레이닝해서 우리 회사에서 음반도 내고 정식적으로 활동해보자. 일단 결혼 먼저 하고 말야. 훅 들어온 삼식이의 제안에 깜짝 놀랐죠. 지금 내 상황에 또 무슨 결혼. 요샌 내가 진짜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온통 자신이 없다니깐. 그러니 내가 네 곁에 있어주겠다고. 당장 만나자. 어디야? 이게 바로 얼마 전 통화 내용이네요. 저는 이따 삼식이와 만나기로 했어요. 앞으로 이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10년 넘게 이어져 온 인연인 만큼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보려 합니다. 고맙게도 제가 가수가 되는 과정까지 매니지먼트 해주겠다고 하니 트로트 가수의 꿈도 다시금 꿔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이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저로서는 나만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인생에도 따스한 봄이 찾아오길 기원할 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항상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